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터미널 지킴이 이정국입니다. 오늘은 159차 관악산 주말 산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천 향교를 출발해서 케이블카 능선을 타고 마당바위를 오르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와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체적 사항 부분에서 터미널의 면적이 적정하고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일조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터미널 부지 용도 폐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크게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양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터미널 부지 인근에 47층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부분들이 있고 실체적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1심 판결이 작년 12월 중순쯤에 났는데요. 수원지방법원 하부비에서 단체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개인 원고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가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없고 대중교통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기각한다, 이러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일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심 재판부에서는 심도 있게 다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조권 침해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저희들이 설계 도면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조권 감정을 통한 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측, 그러니까 49층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서 주민 제한을 낸 땅 소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결론을 짓고 그러한 자료들을 안양시가 1심 재판부에 제출해서 그대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고들은 막연히 일조권 침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주장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주민 제한을 한 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고들이 우여곡절 끝에 설계 도면을 입수해서 그 설계 도면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일조권 감정을 하는 감정인에게 의뢰해서 감정 결과를 받아본 결과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일조권 침해가 126세대, 그리고 엄격한 침해가 12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감정은 과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그 건물을 사이버 공간에다 놓고 또 현재 있는 인근의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을 사이버 공간에 놓고 기존의 통계에 의한 일조량을 시뮬레이션 하면은 정확히 나옵니다. 이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조권 감정이라는 거는 개인의 의견이 좌우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바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원고들이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본 일조권 감정의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안양시가 일조권 감정의 결과라고 제출한 내용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안양시는 주민 제안을 한 자들이 제출한 그 일조권 감정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검증도 없이 채택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그것을 채택해서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일조권 침해가, 일반적인 침해가 126세대, 그리고 엄격한 침해가 12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조권이란 게 뭐고, 조망권이란 게 뭐고, 어떤 경우에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일조권 침해의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4시간 미만의 일조량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의 일조량 침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시간 미만의 일조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면은 6시간이죠. 이 6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조량이 2시간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에 4시간 이상의 일조권 침해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4시간 4시간 미만이거나 계속해서 2시간 미만의 일조량이 있는 경우에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주민들은 그것을 참고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진간하면 일조권 침해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해 본 결과 일반적인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126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엄격한 침해가 12세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엄격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에 일조량이 2시간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6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조량이 30분 미만인 경우에 엄격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던 세대들이 거의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법원은 엄격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격한 침해가 있는 세대가 12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126세대, 그리고 엄격한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세대가 12세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촌 신도시의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거기에 47층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에 명백하게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2심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툴 예정입니다. 만약에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일반적인 상식에 의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감정은 이게 사회과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과학, 즉 물리적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49층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어느 정도 조망을 가리고 어느 정도 햇빛을 가리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채택되지 않는다면은 무슨 음모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15분 동안 쉬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또 저기 한 정상 정도 올라가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관악산 마당바위가 한 400m 정도 남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관악산 KBS 송신탑입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저 우측 끝에 보이는 송신탑이 연주도에 있는 송신탑입니다. 여기서는 연주도가 보이지 않는군요. 오른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아보면 서울 시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이는데요, 오늘은 좀 미세먼지인지 구름인지 좀 끼어서 그렇게 도심 위에는 그렇게 화창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관악산은 굉장히 화창합니다. 먼지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데 시내에는 약간 흐릿흐릿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관악산 마당바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다른 쪽에서 불어가지고 핸드폰을 삼각대에 잘 고정해 놨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삼각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인덕원입니다. 인덕원입니다. 여러분, 인덕원의 지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덕원은 말 그대로 덕이 많은 어지러운이 아니라 어진 덕이 많은 원님이 사는 동네다 해서 아마 인덕원이라 한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관에서 궁에서 근무하던 그 넷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살았던 집성촌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자식들이 없어서 재산은 많은데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덕을 많이 베풀었다 해서 아마 인덕원의 유래에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거는 원님이 아마 이 근처 어디에서 사셨었나 봐요. 그래서 인덕원이다 이렇게 유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곳이 앞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의 교통의 핵으로 등장할 인덕원 사거리입니다. 앞으로 GTX 인덕원역이 서고 지하철 4호선 역이 지금 있죠. 거기에 GTX 인덕원역이 서고요. 인덕원 동탄선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또한 판교에서 월곶까지 이어지는 동서로 이어지는 거죠. 동서로 이어지는 판교 월곶선, 그 다음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인덕원 동탄선, 이것이 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역이 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덕원 사거리가 철도 교통의 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겠죠. 몇십 년 정도, 십여 년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일조권이 침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1심 법원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우리의 반대 반론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면 왜 우리가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과학적인 현상으로서 시뮬레이션 하면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조권이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 제한자는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면요.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을 하고요.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면 주민 제한자들이 제시한 일조권 감정은 샘플링 감정입니다. 이렇게 그 앞에 47층 오피스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햇빛이 가리는 그 지역부터 해가지고 일조권 침해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까지 전체를 다 감정한 게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골라서 감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원고들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한 감정은 모든 지역을 다 감정을 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47층 오피스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동지에 해가 쭉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지에 해가 지나가면서 가리는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즉 꿈마을 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조권 감정의 범위에 있어서 먼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혀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 제한자들이 한 일조권 감정은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자료를 안양시에 제출해서 안양시는 그거를 검증도 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일조권 감정의 그 대상 지역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상 지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일조권 감정에 침해가 없는 것으로 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저들은 알고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조권 감정이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정확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결론을 짓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것을 안양시에 제출해서 안양시가 거기에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하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건축 허가를 내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시가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일조권 침해된 거에 대해서 수인 한도를 벗어나서
일조권 침해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12세대의 엄격한 수인한도를 침해한 거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거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축 허가 자체를 신청하지 못할 현상이 생긴 거고, 당초 지구 단위 계획으로 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당초에는 49층을 올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개 층 내려서 47층으로 다시 변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49층 오피스텔을 짓는 데 있어서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하면 안양시에서는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는 그러면 왜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안양시 꽃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데모를 하면서 안양시에 찾아가서 일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이런 방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하면 안양시는 주민 제안자가 제시한 자료에 그것만 의존할 게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감정기관에 일조권 침해 감정을 신청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안양시가 판단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저들의 자료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시장이 선출직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장하면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들의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 시간을 던지면서 시에 가서 데모를 하고 49층 오피스를 반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민 제안자들의 입장에 서서 밀어붙였고 지금까지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양시는 일조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그 감정서를 채택해서 건축 허가를 거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한 터미널 부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안양시가 주민 제안자와 담합을 했다는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거기에다 49층이 안 되니까 47층으로 하고 이번엔 또 몇 층으로 또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일조권 침해가 뻔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지나가려고 해서는 앞으로 안양시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대중교통 기본권의 침해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더 큰 재앙입니다. 선출직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저렇게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고 그 거짓된 서류에 의해서 고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스카이라인이 안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카이라인이 49층 오피스텔을 지으면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800% 용도 지역일 때 그 인근 지역과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조권 침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스카이라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학원가는 일반 상업지역 이용적률 800%지만 25층으로 높이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야 인근 지역에 일조권 침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800%가 된다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일조권 침해가 안 되도록 그 스카이라인에 맞게끔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겁니다. 800% 된 것도 잘못이지만 800%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이번에도 경기도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밀어붙인다면 안양시는 행정소송에서 우리의 일조권 침해 주장이 채택돼서 만약에 원고가 이기고 안양시가 패소한다면 큰 재앙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양시는 일조권 침해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2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경기도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양시가 경기도에 건축허가 신청한 것에 대한 인준 신청을 했을 때 경기도는 이 일조권 침해 현상을 받아들여서 공동건축위원회의 회의에서 이 일조권 침해 현상을 받아들여서 건축허가 승인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일조권 침해를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안양시가 일조권 침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민 제한자들이 일조권 침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감정을 하려면 비용이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일조권 감정을 통해서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제한자들이 잘못된 일조권 감정을 가지고 그걸 시에 제출하고 시는 그것을 담합을 해서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고들은 그것을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한 결과 침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안양시는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경기도는 건축허가 승인 신청이 올라오면 경기도는 일조권 침해의 현상을 받아들여서 건축허가 승인을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경기도에도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제출해서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것을 심도 있게 다퉈나갈 것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다투지 못했지만 이제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2심 재판부에서 심도 있게 다퉈 나갈 것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정류장인 것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의 복리 정진에 역행해서 시의 행정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부에서 우리 안양 시민들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국토계획법 제1조에 국민과 시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국토를 계획하고 설계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복리 정진에 역행해서, 즉 일조권을 침해한다든지 또는 대중교통권을 침해한다든지, 이거는 시민들의 복리 정진을 역행하는 거죠.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원고 적격이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심 재판부가 획기적인 판정을 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심 재판부에서 저희들은 일조권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주장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적 구체적인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에서 다루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오늘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망권은 아예 안 보이는 거죠.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겁니다. 꿈마을 한신아파트, 꿈마을 현대아파트에서 모락산 전경이 보이던 것이 조망권은 1시간은 보이고 1시간은 안 보인다. 천만의 말씀. 조망권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겁니다. 일조권은 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햇빛이 몇 시간은 보이고 몇 시간은 안 보이고 이런 현상인 거죠. 그러나 조망권은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겁니다. 조망권 치면은 100% 있는 겁니다. 일부 세대에 대해서. 일조권 치면은 너무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대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시간 중에 몇 시간 빛이 들어오냐, 6시간 중에 몇 시간 빛이 들어오냐, 또 계속해서 몇 시간 빛이 들어오냐, 엄격한 규정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 일조권 침해 요인에 해당하는 지역이 세대가 126세대, 엄격한 수인 한도를 침해하는 세대가 12세대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안양시와 주민제한자가 제출한 기초서류는 허위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주장과 반론 또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확실합니다. 일조권 감정은 과학이다. 이거는 사회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면 100% 정확히 나타난다. 고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뢰에서 받은 감정서는 과학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안양에 꼭 안양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서 안양, 군포, 의왕, 가천 100만에서 120만 인구들이 장거리를 갈 때 시외버스로 이동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지지와 많은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